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 가을 이벤트가 열리는 미국 쿠퍼티노에 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고요. 애플워치와 에어팟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다른 이야기 있으니까 보고 넘어오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이야기 뒤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이 가을 이벤트의 주인공 역시 이제 아이폰 이야기입니다. 1년 내내 소문도 많고 기대도 큰 제품이죠. 근데 이번 변화 재밌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도 못 들으시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특히 이번 아이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치의 변화, 다이내믹 아일랜드 이야기도 뒤에 자세히 해볼게요. 올해 아이폰은 4가지 모델로 나옵니다. 아이폰 14와 14 플러스,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 이렇게 나뉩니다. 디자인은 거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일반 라인이랑 프로 라인 모두 6.1인치, 6.7인치로 딱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품 고를 때 프로냐 일반 모델이냐 딱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큰 거, 작은 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죠. 미니가 사라져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이거는 시장이 작은 것보다는 큰 거를 선택했다라는 거에 보이는 것 같고요. 제품 구분은 조금 더 쉽고 명확해졌다 볼 수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아이폰 14부터 좀 볼까요? 아이폰 14는 일단 프로세서가 A15가 들어갑니다. 네, 이거 아이폰 13이랑 똑같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확히는 아이폰 13은 아니고요. 아이폰 13 프로에 들어간 모델입니다. 작년에도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조금 구분을 뒀죠. GPU 코어가 4개냐 5개냐 차이였는데 아이폰 13에는 4개의 GPU가 들어갔었고요. 5개의 GPU가 다 들어간 모델이 아이폰 14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성능 향상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뒤에 이제 다룰 아이폰 14 프로에 들어간 A16 프로세서도 사실 성능 향상 폭이 엄청 크지는 않거든요. 아마 일상에서는 두 제품의 프로세서 차이는 아마 느끼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애플이 프로세서 성장을 좀 멈춘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건 애플 탓이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의 경쟁 구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안드로이드는 A15가 아니라 14나 아니면 A13 정도도 따라오기가 좀 벅찬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굳이 엄청난 성능 향상을 계속 쭉쭉쭉 보여줄 필요는 많지 않은 거죠. 더 안전하게 또 단단하게 조금 서서히 가도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더 성능을 낼 수 있는 이 구조들, 아키텍처들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프로세서의 발전이 계속 갈 거라는 거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폰 13이랑 14랑 같은 칩이 들어갔는데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역시 카메라죠. 이거 역시 좀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긴 하죠. 지금 스마트폰에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카메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카메라 센서가 꽤 의미있게 좋아졌습니다. 픽셀 크기는 더 커졌고요. 조리개도 더 밝아졌습니다. 이 센서가 커지고 렌즈가 더 밝아졌다는 거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결과적으로 저조도 화질이 48% 정도 좋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야간 모드도 2배 정도 더 많은 빛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짧은 시간에 비슷한 수준의 야간 모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 처리 방식도 달라졌는데요. 디퓨전 기억하시나요? 네, 이미지 여러 장을 합쳐서 사진의 구석구석 디테일을 높여주는 기술인데요. 이거를 후처리가 아니라 이미지 처리 앞단으로 좀 땡겨오도록 바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일반 카메라처럼 찰칵해서 한 샷에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이미지를 10장, 20장 아니면 야간 모드 같은 경우에는 1000장 이렇게도 찍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타타닥 찍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하나로 합치고 또 여러 단계로 이제 보정을 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상도 이 디테일을 높이는 디퓨전을 앞으로 끌어오는 거는 일단 초반에 소스 품질을 높여놓고요. 그걸 기반으로 더 좋게 색 보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디어의 전환이기도 한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세서가 더 많은 정보들을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소스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걸 기반으로 보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화질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뉴럴 엔진이 처리를 하는데 초당 4조 번 처리를 한다고 해요.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eSIM입니다. 애플은 이제 eSIM을 굉장히 오랫동안 미뤄왔죠. 이미 아이폰에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도 이제 9월부터 통신사들이 eSIM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미국에서 파는 아이폰 14, 14 프로 모델은 전체 제품이 심 슬롯을 없앴고요. 그냥 100% eSIM으로만 팔립니다.
그래서 제품을 보니까 금형은 뭐 따로 빼지는 않는지 이 심트레이 흔적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막아뒀어요. 일단 미국은 예전부터 이제 통신사들이 eSIM에 좀 호의적이기도 했고요. 애플이랑 이거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도 잘 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큰 시장의 변화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자라고 서로 이제 입을 맞춘 게 된 거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 심트레이가 빠진 부분이 어떻게 뭘로 채워져 있냐라는 건데요.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돼요. 그냥 비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품들이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는 좀 출시 이후에 내부를 좀 살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 심이 있는 자리까지 배터리를 다 밀어 넣자라는 게 이 eSIM이 처음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 그러니까 미국 제품만 또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 이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굉장히 놀란 부분이 이 위성 긴급 구조인데요. 통신이 연결되지 않은 오지에서 이 셀룰러 네트워크가 아니라 위성이랑 통신을 해서 구조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 원래 위성 통신들이 있죠. 이렇게 두꺼운 안테나가 달려 있는 뭐 이리듐 폰 같은 기기들이 뭐 이제 특수 상황에서 쓰여 왔었는데요. 일반 컨슈머 기기에도 뭐 필요할 때 이렇게 뭐 제한적이지만 통신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게 됐다는 거는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큰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게 위성통신인데 아이폰엔 그런 안테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어쨌든 위성통신을 하려면 안테나가 위성을 똑바로 바라보는 이 지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아이폰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위성 위치를 확인을 해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향하라 라고 알려줍니다. 통신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위성통신은 원래 요금도 비싸기도 하고요. 또 속도나 대역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데요. 애플은 이거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텍스트를 압축하고 또 긴급 상황에 대한 정보들,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다친 사람이 있는지, 지형이 어떤 구조인지 이런 거 같은 정보들을 좀 객관식으로 물어봐서 뭐 숫자 1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애플은 이걸 2년 동안 무료로 서비스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는 유료로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위성통신 자체가 원래 좀 비싸기는 한데요. 뭐 오지 여행하거나 오랫동안 뭐 배를 탄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뭐 일정 수준의 요금을 내고서라도 충분히 쓸만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기능 이야기 했으니까요. 여기에 더 추가된 개선된 아이폰 14 프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폰 14 프로는요, 일단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앞에서 애플의 프로세서가 그 발전 템포를 조금 늦췄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실제로 이 칩도 보면은 트랜지스터가 160억 개가 들어갑니다. A15가 150억 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10억 개 정도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폭이 그렇게 크진 않죠. 대신에 메모리 대역폭이 50% 정도 늘었다고 하니까요. 어떤 작업들에서는 분명히 체감이 되긴 할 겁니다. 뉴럴 엔진도 16개로 기존이랑 똑같고요. 처리량은 좀 늘었는데 초당 17조 번 연산합니다. A15가 16조 번 조금 안 되게 했었거든요. 조금의 차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좀 기대하는 거는 미세 공정이 이제 5나노에서 4나노미터로 줄어들어서 뭐 열이나 전력 소비량 같은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애플은 일단 뭐 이 정도 성능이면은 당장은 이 기기를 잘 쓰는데 충분한 성능을 낸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폰을 쓰면서 뭐 성능이 부족하다, 더 빨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보다는 조금 다른 경험, 새로운 UX, UI로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수요들이 더 많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의 중요한 부분들, 경험 바꾸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 이게 충격적이었죠. 저는 현장에서 이거 보고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를 정도였는데, 사실 이 모양은 뭐 루머로 공개가 됐었죠. 뭐 알약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디자인이 아니라 쓰이는 방법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하드웨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기기의 경험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게 딱 직접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런 거고요. 애플 기기가 항상 재밌게 보이는 부분들이 또 이런 요소에서 있는 거죠.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사실 노치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 보면은 뭐 모양 바꾼 거고요. 뭐 핵심은 근접 센서를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넣으면서 그 모듈의 크기를, 트루더스 카메라 모듈 크기를 더 줄이게 된 거예요. 크기가 한 30% 정도 줄었다고 하죠. 네, 어쨌든 노치처럼 이 부분은 화면이 아니라 검게 표시되는 영역이에요. 하드웨어의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풀어내면서 이 부분이 버려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창이 되는 겁니다. 알림 메시지나 또 뭐 제어창 같은 것들을 띄우는 보조 공간으로 자리를 확실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듣다가 음악 앱을 닫으면은 이 플레이어의 제어기 부분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뭐 음악을 멈추거나 다음 곡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제어가 되고, 다시 누르면은 음악 앱이 열리기도 합니다. 뭐 타이머를 해두면은 뭐 타이머 몇 초 남았다 이런 정보가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넘어가서 뜨기도 하고요. 뭐 야구 경기 같은 것들, 거기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득점 정보들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이 아주 자연스러워서요, 이 부분이 뭐 까맣게 가려져 있다라는 느낌이 아예 없고요, 아예 여기 뭐 정보를 위해서 따로 떠 있는 별도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이 섬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애플은 이렇게 하드웨어의 변화를 꼭 소프트웨어로 마무리를 하곤 하는데요, 이게 딱 밀접하게 고민된 흔적이 바로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입니다. 아마 이 UI는 노치가 이제 적용되기 시작한 맥에도 언젠가 뭐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기기를 쓰는 동안에 여기에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더 많은 정보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가장 애플적인 UX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는 카메라도 달라야 되겠죠. 아이폰 14 프로의 메인 카메라에는 4800만 화소 센서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1200만 화소를 고집해 왔는데 애플이 갑자기 왜 센서의 픽셀 수를 늘렸을까요? 더 높은 고해상도 사진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여전히 애플이 추구하는 모바일 사진의 해상도는 1200만 화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네, 이번 센서는 4800만 픽셀 있는 센서긴 하지만 일반적인 배열이 아니라요, 각각의 RGB 픽셀이 이렇게 4개씩 뭉쳐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 있던 자리에 4개로 이제 픽셀이 쪼개지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쿼드 픽셀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사실상 4800만 개 픽셀이 있긴 하지만 4개 픽셀이 한 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 4분의 1인 1200만 화소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이 내놓는 기본 사진의 결과물도 1200만 화소이긴 합니다. 다만 픽셀을 더 많이 활용하는 거죠. 픽셀이 늘어나면은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더 늘어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찍어서 똑같은 사진 정보를 4배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빛 정보를 충분히 많이 받아들이고 이걸 컴퓨테이셔널 포토로 처리를 하면은 그 결과물이 훨씬 좋겠죠. 빛 정보가 없는 거를 아무리 만져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빛을 받아들여서 넉넉하게 이미지 편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더 높은 해상도를 직접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요, 색과 빛 정보를 더 많이 얻어서 색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렇게 화질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800만 화소 사진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훨씬 발전된 1200만 화소 사진을 얻는 그런 센서를 채택한 거죠. 물론 4800만 화소로 사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로 모드에서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JPG나 HIF 사진은 결국에 후처리로 1200만 화소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픽셀이 4배 늘어나면 처리량도 4배가 늘어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이미지 처리량에는 큰 부담을 주진 않지만 센서로 받아들이는 정보들은 훨씬 좋아지니까요, 그 결과물은 색감이 더 뛰어나고 또 자연스럽게 디테일도 살아나겠죠. 단순한 고해상도 사진이랑은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애플의 가을 이벤트 정리가 끝났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랑 사진 이야기는 좀 하고 나서 보니까 좀 급하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것만 따로 빼서 다시 이야기해도 될 만큼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행사 끝나고 나서 급하게 떠들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재밌는 자리였었고요, 또 제품도 재밌게 만져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역시 제품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쿠퍼티노에서 전해드렸습니다.